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추가 동영상 강의입니다. 음, 제가 뭐 컨커런시 쪽을 뭐 더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추가 강의 동영상을 갖고 그 퍼시스턴스 관련한 부분 가능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내용은 봤는데 뭐 디스크 스케줄링 쪽을 이어서 할까라는 생각도 했다가 일단은 이제 가장 퍼시스턴스의 기본이 되는 쪽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두 개에서 많으면 세 개 강의 정도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각각은 그렇게 시간을 지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길게 가져가지 않을 건데 한 3, 40분? 그 정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이어서 이제 IO 디바이스를 우리가 실제 컴퓨터 시스템, 즉 CPU가 IO 디바이스를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은 저희 챕터 36에 해당하는 IO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IO 디바이스가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노이만 아키텍처에서도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가 없는 컴퓨터 시스템을 생각할 수는 없죠. 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들이 뭐 그게 뭐 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저장 장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통합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동작시키는지, 그리고 결국엔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여기서 말하는 효율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능 이슈가 없는 가능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고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IO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 관련한 걸 설명할 때 제가 시스템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인텔의 칩셋에 있는 뭐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CPU는 다른 뭐 메모리건 또는 뭐 그래픽 카드건 IO 디바이스건 모두 다 버스라는 걸 통해서 어떤 패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랑 연결하는 버스들도 있고, 그렇죠? 그 메모리 버스도 있고, 그다음 그래픽 카드랑 연결되는 버스, 뭐 여기서는 제너럴 버스, 뭐 PCI 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픽 카드 또한 훨씬 더 지금보다는 이 교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버스 인터페이스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IO 버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그런 버스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PU가 개별 이제 컴포넌트들과 연결을 할 때는 동일한 버스, 저희가 그림으로 들춰봤을 때는 동일한 시스템 버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 버스에는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버스에는 보시면 그 데이터 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버스, 뭐 커맨드 버스라고도 하죠. 커맨드 명령어들이 가는 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버스, 주소가 가는 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종류를 나누는 것은 보통 이제 인터페이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종류를 나누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능 속도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버스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서로 다른 버스 스탠다드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버스들을 모두 동일한 가장 뭐 속도가 빠른, 가장 속도가 빠른 어떤 인터페이스를 갖고 연결하지 않고, 뭐 어떤 건 속도가 빠른 놈, 어떤 건 속도가 좀 중간, 어떤 건 속도가 느린, 이렇게 구분해서 대층적으로 이런 IO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이룬 이유는 뭐, 당연히 굳이,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속도가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코스트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버스가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이라키, 계층화를, IO 시스템을 계층화를 하는 이유는 뭐 어떤 물리적인 제약과 비용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CPU와의 물리적 거리도 굉장히 가깝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속도는 느려져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 뭐 심플하게 여기서 CPU 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메모리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도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선으로 연결될 거잖아요. 아무리 전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가는 것과 먼 곳을 가는 것은 속도의 차이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른 인터페이스들, 그런 버스들을 갖고 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CPU랑 연결하려면 다 근처로 가야 돼요. 여기 근처에 가장 가까이 놓아야 되는데 CPU 근처에 바로 가장 가까이 놓을 수 있는 컴포넌트들의 개수는 당연히 제약이 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속도가 가장 빨라야 되는 놈들, 메모리나 또 최근에는 그래픽 카드가 CPU와 가장 인접해서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좀 느려도 괜찮은 놈들은 좀 멀리 있는 거죠. 실제 물리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속도가 빠른 인터페이스 버스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뭐 속도가 느려도 좀 인간이 느끼기엔 속도 차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도 되는 뭐 마우스나 모니터나 프린터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버스로 연결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오버헤드가 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챕터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텔이 제안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위에가 좀 빈칸이 많으니까 보통 CPU가 이렇게 있고요. CPU가 있고 가장 가까이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두죠. 그 다음 요즘 그래픽 카드도 이렇게 가까이 빠르게 둡니다. GPU. 이렇게 빠르게 둡니다. 이걸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 저희 챕터 3 보면 CPU가 이렇게 있고 CPU가 여기 노스 브릿지라고 해서 어떤 허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가 빨라야 되는 메모리랑 그래픽 카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도 되는 애들은 다시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사우스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허브인데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 이런 게 연결되기도 하고 뭐 마우스도 연결되고 뭐 여기에는 뭐 그다음 모니터, 뭐 프린터, 그다음 외부 저장차, 뭐 USB 이런 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 장치들이 보통 이제 사타나 기존의 아타, 사타, 뭐 ATA 방식으로 또 사스나 요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나머지들은 보통 요즘 많이 USB 타입으로 연결이 되죠.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느리죠. 물론 최근에는 이 저장 장치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PCI 방식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PCI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중간에 허브를 거치지 않고 어 그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들을 바로 다이렉트리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해 주는 방식을 써서 좀 더 빠르게 연결하는 경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이라키를 갖는다. 예, 라는 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런 물리적인 제약, CPU 가까운데 모든 걸 배치할 수 없다는 거. 모든 거. 여기가 요 의미죠. 충분한 룸이 없어. 다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시키기에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우리는 이제 그게 코스트죠. 비용적인 측면도 굳이 빠른 속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 비싼 버스를 이용해서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하이라키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디바이스, IO 디바이스의 모습은 뭐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터스가 있고, 커맨드, 데이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져요. 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IO 디바이스는 다 제각각 컴포넌트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 그다음 전기적, 회로적인 구조나 특성이 다 틀리죠. 모니터가 틀리고, 마우스가 틀리고, 키보드가 틀리고, USB 저장 장치가 틀리고, 하드디스크 SSD가 틀려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셨지만 인터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인터페이스 아래에 있는 하드웨어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모르더라도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하드웨어들을 우리가 원하는 동작, 우리가 목적하는 동작을 수행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니터한다. 리모컨을 갖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리모컨을 갖고 TV의 동작을 볼륨을 높이고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TV의 하드웨어적인 복잡함이나 진짜 회로적인 특성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더라도 우리는 리모컨이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거죠. 똑같아요. CPU도 실제 개별 IO 디바이스의 복잡함을 전혀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모르지만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OS가 하는 거죠. 어떻게 현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CPU나 OS가 이 IO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IO 디바이스건 간에 기본적으로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고요. 얘가 동작을 하고 있니? 비지? 아니면 지금 쉬고 있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 레디? 라는 그 해당 디바이스의 스테이터스,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쓸 건지, 읽을 건지, 뭐 이런 커맨드를 받을 수 있는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뭐 어떤 데이터를 쓰려면 우리가 또는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그 데이터를 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내부에는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있고, 보통 이제 디바이스 컨트롤러죠. 아주 가벼운 CPU와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그걸 구현하기 위한, 동작시키기 위한 여러 펌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모리, D램이나 S램 또는 둘 다 있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칩들이 있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가장 IO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저장 장치, 특히 이제 SSD가 지금 이 캐노니컬 표준적인 어떤 디바이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아시는 것처럼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디바이스의 특성은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커맨드는 동작시킬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이냐 이건 거고 데이터는 실제 그 명령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이제 OS가 주고 받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세 개의 레지스터를 읽거나 또는 씀으로써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 세 개의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CPU나 OS가 바라보는 IO 디바이스는 그냥 세 개의 레지스터에 내가 데이터를 주고 쓰고 그다음 그 상태를 확인하고 이 인터페이스만을 보게 되는 거죠. IO 디바이스에 대해서. 하지만 요 세 개의 레지스터,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세 개의 레지스터를 쓰고 읽음으로써 OS가 이 각각의 IO 디바이스의 동작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디바이스의 동작은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이 IO 디바이스가 비지인지야 레디인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 디바이스에 뭔가 동작을 시키고 싶은데 비지 상태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요. 레디가 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웨이팅을 하는 거고 먼저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지냐 레디냐를 보는 걸 우리가 보통 폴링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확인하는 거를.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에 쓰고 그 다음에 커맨드를 날리면 실제 동작을 하고 동작이 끝났는지를 계속 또 보는 거죠. 내가 요청한 IO가
완료되는지를 계속 또 폴링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동작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드 IO 방식, 그러니까 PIO 방식으로 보존적인 컴퓨팅 시스템에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보시게 되면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IO를 구분하는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폴링이냐 아니면 인터럽트 방식이냐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또 PIO냐 프로그램드 IO냐 저희가 사실 과제로도 있었죠. 아니면 얘가 DMA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IO 맵드 IO냐 또는 얘가 이제 포트 IO냐 또는 메모리 맵드 IO냐 메모리 맵드 IO MMIO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가고 있고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터럽트 기반을 하지만 폴링을 일정 부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에서의 DMA에 사실 이제 IO 맵드 IO와 MMIO, 메모리 맵드 IO는 사실 아키텍처별로 둘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요것들을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앞에 내용을 조금 그래피컬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한 겁니다. 이걸 역시나 이걸 하고 나서 제치면 와 했지만 하고 나서는 약간 현타에 빠졌다는 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이제 써야 돼요. 이 IO 디바이스에 라이트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OS가 보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계속 읽어봅니다. 폴링을 통해서 얘가 레디인지 비인지 그래서 레디가 되면 때 먼저 커맨드 레지스터를 날리는 거죠. 라이트 할 거야. 요 SRAM은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맨 라이트니까 실제 D램에다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SRAM은 명령어 버퍼 또는 사실 여기 데이터가 처음에 이제 D램에 쓰이기 전에 여기에 갔다가 이쪽으로 쓰이고 얘가 이제 버퍼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렇게 데이터가 다 쓰여져 있는지를 또 계속 폴링을 통해서 체크를 해서 예, BG에서 레디로 바뀌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이런 폴링 그리고 PIO 방식은 PIO가 뭐냐면 IO의 동작을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IO 동작을 CPU가 IO 동작에 관여를 하는 걸 프로그램드 IO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폴링과 PIO 기반의 IO 컨트롤 방식은 사실은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 입장에서 이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약간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봤어요. 굳이 이걸 왜 했나 싶긴 합니다만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폴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OS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요. 뭘? 얘가 레디인지 뭘 보면서 아까 전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계속 읽으면서 얘가 레디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써있네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읽으면서. 그래서 레디가 되면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작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러닝 스테이트에 이제 태스크 1, 프로세스 1이 올라가서 이제 수행 중이다가 IO가 발생을 하게 돼요. IO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IO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도 계속 IO 디바이스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계속 보면서 폴링을 하면서 계속 CPU가 본인의 사이클을 소모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제 그 IO가 완료될 때까지도 완료가 됐는지까지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폴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CPU 사이클을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 폴링을 하면서 CPU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낭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IO를 시작할 때도 폴링을 하게 되고 디스크에서 IO가 끝난 다음에도 완료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또 폴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즉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페이지는 앞에 여러분이 이제 그 강의 슬라이드를 강의 자료로 보시게 되면 앞에 건 애니메이션이라서 잘 뭐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그냥 애니메이션 없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림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제 인터럽트죠. 인터럽트. 뭐 저희가 이미 예전에 다 배우셨으니까 훨씬 더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를 하면 먼저 러닝 스테이트에서 프로세스 1이 수행되다가 IO가 발생을 하면 얘가 웨이팅 스테이트로 블락드 스테이트로 가게 되고요. 그동안에 다른 프로세스인 2가 수행되죠.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그러다가 IO가 다 완료가 되면 블락드 스테이트, 웨이팅 스테이트에 있던 프로세스가 레디 스테이트로 가고 다시 스케줄이 돼서 뭐 2의 타임 슬라이스가 끝나서 가면 다시 교대가 돼서 프로세스 1이 수행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요 그림상에서 보면 CPU의 사이클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버랩을 시키면서 우리가 낭비되는 사이클을 최대한 줄여서 CPU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는 거였죠. 이건 저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히스토리를 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저희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갖고 또 동일하게 여러분께 그려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폴링보다 인터럽트가 더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하지만 무조건 인터럽트가 베스트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터럽트를 하게 되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해야 되죠. 근데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실제 폴링을 수행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클락 사이클의 수가 굉장히 적다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디바이스가 굉장히 빠르다면 폴링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폴링으로 낭비하는 클락 사이클과 컨텍스트 스위치를 위해서 우리가 소모하는 사이클 두 개를 비교해서 코스트 베네핏 손익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할지 결정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IO 디바이스가 굉장히 빨라요. 뭐 요즘은 이제 뭐 SSD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제품들도 있고 그 인터페이스도 빨라졌고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그런 IO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폴링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되게 느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프린터 같은 거겠죠. 그런 걸 때는 인터럽트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터럽트가 좋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틀리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드 IO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의 강의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교재들을 봤을 때 조금 애매하게 쏘는 게 가끔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폴링이 PIO다, 프로그램드 IO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폴링과 프로그램드 IO는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폴링은 인터럽트와 대비되는 것이에요. 즉 IO를 동작시킬 때 어, 기존의 프로세스를 끊고 다른 걸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존의 프로세스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지 않고 기다리느냐의 차이거든요. 그게 폴링과 인터럽트의 컨셉의 차이고, 프로그램드 IO는 대비되는 개념이 DMA예요. 뭐냐? 프로그램드 IO는 그 CPU에 CPU가 IO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보내는 데이터 무브먼트에 CPU가 관여하는 게 프로그램드 IO예요. 프로그램드 IO. 그래서 인터럽트 방식의 프로그램드 IO도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예에서 보면 우리가 태스크 1이 이제 IO를 요청을 하는데 IO에 굉장히 대량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CPU가 1을 수행을 하다가 1에서 1에서 IO가 발생하가 동시에 그러면 원래 바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IO를 요청한과 동시에 이 IO에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면 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도 요 사이클, 요 C라고 하는 거는 CPU 사이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PU 사이클을 소모하고 그리고 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무브먼트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내는 데이터가 항상 적으면 괜찮지만 예를 들면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시퀀셜하게 보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데이터 무브먼트, 데이터를 실제 IO 디바이스에 데이터 레지스터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전달하는데 데이터를 이동시키는데 CPU의 사이클이 소모가 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드 IO 방식은.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저희가 어, 했던 DMA라는 방식이 나온 거였죠. 그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프로그램드 IO를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이제 대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DMA는 저희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DMA는 데이터 무브먼트에 CPU가 관여하지 않고 DMA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버스를 통한 IO 디바이스와 메모리에서의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거죠. 즉 CPU는 야 옮겨 IO 요청을 딱 하고 그다음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메모리에서 IO 디바이스로 또 IO가 끝난 다음에 IO 디바이스에서 메모리로 이 데이터 무브먼트를 누가 한다? DMA가 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 무브먼트가 끝나면 DMA가 최종적으로 한번 신호를 주죠. IO 끝났어. 이게 DMA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가 되죠. 왜? DMA는 external device니까 하나의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니까.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1이 수행되다가 IO가 발생을 하면 2가 수행되고 데이터를 보내는 건 DMA가 하고 그래서 디스크에서 다 끝나면 프로세스 1은 레디 스테이트로 가 있고 다음 스케줄링이 되면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고 1이 수행되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무브먼트를 CPU가 관여하지 않고 DMA가 하니까 모든 동작들을 다 오버래핑 시킬 수 있게 됐던 거죠. DMA 동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는 CPU도 버스를 만약 사용하고 DMA도 만약 버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들을 완벽하게 오버래핑 시킬 수는 없죠. 그건 문제는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그때도 했던 것처럼 뭐 사이클 스틸 모드도 있고 버스트 모드 있고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도 있고 있었죠. 즉 뭐 CPU가 사용 안 할 때만 DMA가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CPU가 사이클 하나, DMA가 사이클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스틸 모드도 있고 아니면 DMA 데이터 무브먼트가 훨씬 더 중요해서 그냥 먼저 버스를 먼저 빌려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버스트 모드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PIO의 방식, 프로그램드 IO 방식에 비해서 DMA가 CPU 사이클의 소모를,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건 사실인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 완료가 되면 당연히 DMA는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저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IO 디바이스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OS가 IO 디바이스를 관리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예,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예를 들면 IO의 데이터를 써야 되죠. 커맨드도 줘야 되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 또 커맨드도 주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IO의 데이터를 주고 커맨드를 던질 수 있는 특정한 명령어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메모리에 데이터를 주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는 것과 동일하게 그냥 그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메모리 맵드 IO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IO 장치를 위한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는 게 주로 바이86 인텔 계열의 아키텍처고요. 리스크 타입의 아키텍처들을 주로 메모리 맵드 IO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IO, 그러니까 폴트 맵드 IO 또는 IO 맵드 IO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요거는 IO 맵드 IO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해당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IO 디바이스의 레지스터에 우리가 데이터를 줄 수 있는 특별한 명령어를 제공해 줘요. 당연히 이 명령어는 유저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가 관여할 수 있는 명령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privileged instruction인 거고 당연히 이 명령어를 수행할 때의 모드는 커널 모드, OS가 동작시키는 모드일 겁니다. 모드일 겁니다가 모드죠. 그래서 바이86에서는 in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 out 데이터를 내보낸 이런 명령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있는 예처럼 out b 하고 이런 식으로 주면 이건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CPU에 있는 이건 CPU에 있는 레지스터예요. CPU의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죠. 그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에 이 포트 넘버는 정해져 있어요. IO 디바이스별로. 이 포트라는 이 포트로 지정된 디바이스에 보내세요라는 거죠. 이게 IO 맵도 IO 방식이에요. 그냥 심플하죠. 근데 문제는, 자, 이게 문제는 그러면, 어, 이 IO 명령어들을 보내고 그 IO에 가는, 데이터들을 구분해 줘야 돼요. 이게 IO에 가는 건지 아니면 메모리에 접근하는 건지 구분이 필요하죠. 구분. 예. 그래서 in과 out이라는 다른 명령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과는 다른 특수한 명령어를 제공해 주는 거고, 얘는 OS가 수행을 해야 되고, 따라서 그냥 커맨드나 이 데이터들이 메모리에 접근이냐, IO 디바이스 접근이냐를 구분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 좀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메모리 맵드 IO는 뭐냐? 우리가 특정 메모리 스페이스, 이게 뭐 당연히 이거는 어드레스 스페이스예요. 버추얼 메모리 상에서 특정 일정 공간을 IO를 위해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 특정 주소, 이 뭐 주소 몇 번지를 거기에 그쪽의 데이터를 스토어하거나 로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 이 메모리가 아니라 어디로? IO 디바이스로 연결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다른 명령할 필요 없이 기존에 그냥 로드랑 뭐 스토어라는 이 명령어를 OS가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S가 저 메모리 영역의 주소로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또는 그 OS가 로드를 하면 IO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스토어를 한다 그러면 IO 장치의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실제 구현하기는 심플한데 문제는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일정 공간을 IO를 위해서 이제 할당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교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조금 요즘은 메모리 맵드 IO가 훨씬 더 이제 어드밴스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아키텍처, 인텔 아키텍처는 IO 맵드 IO, 이제 포트 맵드 IO를 쓰는 거고 리스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맵드 IO를 쓰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맵드 IO가 구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플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파워 측면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포트 IO는 구현, 그러니까 좀 추가적인 게 필요하긴 하지만 훨씬 더 동작을 구현함에 있어서 좀 더 직관적이고 어, 심플하다는 또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뛰어난 기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암이나 리스크5에서는 당연히 메모리 맵드 IO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바이 86에서는 앞에 얘기하는 IO 맵드 방식, 포트 맵드 IO 또는 IO 맵드 IO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챕터 36에 있는 IO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을 별로 어렵지 않죠. 저희가 이미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좀 보면 원래 챕터 37이 이제 디스크니까 이건 이미 했고 38에 레이드도 필요하면 제가 간단하게 하긴 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챕터 40에 파일 시스템 쪽을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파일 시스템을 하고 뭐 레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저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워낙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자세히 설명된 것도 워낙 많고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해서 가능하면 파일 시스템을 먼저 하고 파일 시스템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40분 짧게 제가 끝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이어진 추가 강의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